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14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 다음날 금요일이었고요. 사실 옵션 만기 다음날에도 마찬가지로 옵션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다음 주 시장까지 좀 넘어가야지 제대로 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적절하게 그냥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7천억 정도, 7,3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67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650억, 기관 투자자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였고요. 양매도 좀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758포인트로 지금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또 한번 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저항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옵션 만기 특수로 좀 올랐던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힘을 받는 모습이었다가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저항을 맞으면서 이대로 이제 다시 깔아앉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힘을 받을 것인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단 라인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증시 전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물가 지표가 잡혔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들쭉날쭉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7천억 가까이 추가로 매수하면서 어제 오늘 2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초반에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요. MSCI 리밸런싱 때는 오히려 빠져나갔던 물량이 그대로 좀 회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액적으로는 좀 비슷한 모양새로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옵션 만기주 다음에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지는 좀 더 다음 주에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600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마찬가지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오면서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아직까지도 코스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급등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가 고점에서 이제 눌러졌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860포인트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한 번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을 눌리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깔아앉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코스닥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금융 투자는 오히려 매수였지만 나머지 투신이라든지 다른 투자자들이 이탈을 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매수를 이어와다가 지금 다시 매도 1,600억 정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이제 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왔다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에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특히 해외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다우 나스닥 보합 수준이었고 니케이도 오늘 보합 수준, 상해종합도 보합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크게 지금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경제 지표들이 하나씩 발표가 되면서 좀 이제 양방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의 이 예상보다 생산자 물가 지표가 깜짝 하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깜짝 하락을 했다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떨어졌구나. 그럼 결국에는 물가가 잡히겠구나. 그래서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이 이제 좋게 반응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깜짝 하락이라고 할 정도로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이 생산자 물가 지표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보다도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계속 반응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금리를 높게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언제 발생할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발생을 해서 금리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또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당장 주식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되 좀 덜 민감하게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지금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고금리가 유지돼서 물가가 떨어지고 뭐 이런 속도 조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데울 때 어떠한 특정 온도를 우리가 먹기 좋은 온도로 음식을 데운다라고 합시다. 근데 음식이 차갑게 식은 상황 속에 불을 주어서 이렇게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는데 그 음식이 온도가 뭐 일정하게 쭉 올라가면 우리가 뭐 언제 몇 시간 몇 분 정확하게 이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온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불 조절을 해야 되고요. 시간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식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짝 그냥 불을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높인 상황인데요. 음식이 조금 얼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별로 올라오지 않아서 계속 그냥 강한 불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음식이 어느 정도 녹기 시작하니까 갑작스럽게 확 녹기 시작하면서 음식이 이제 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까지 오는 것인데요. 지금 약간 고금리 정책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에 이런 시장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하를 내린 것은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모든 글로벌 증시들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FOMC보다도 유럽과 캐나다가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FOMC도 올해는 한번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좀 그 분위기를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또 하락 중이고요.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또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유럽 증시가 좀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죠. 극우 세력들이 유럽 의회를 지금 많이 차지를 해버리면서 방향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EU 공동체 자체가 조금 이제 뭔가 분위기가 요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주가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고 진행 중인데 저 사태가 계속 부각이 되고 물가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 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원자재 가격이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8.9달러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2.9달러.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다면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을 텐데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지금 원자재 가격도 유지를 하면서 진행 중이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외환 가격을 보면 원달러가 1385원으로 급등을 하였습니다. 지금 148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사실 전고점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의 이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생산자 물가지표 잡혔고, 그다음에 이 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상황 속에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환율은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런 기대감보다도 현재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 자산의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환율이 또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치솟았고요. 채권금리도 이제 4.19%까지 떨어졌는데요. 결국에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가격이 반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다면 안전자산인 미국 10년물 국채에 대한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높아졌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가 지금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딜레이마저 상대적인 움직임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딱 우리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이랬든 저랬든 결국에는 국채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4.19%에서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지 환율이 지금 1,400원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거의 조금 더 올라온다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환율도 좀 방어가 필요해 보이는데 한번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마무리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40원 상승했고요. 0.7% 상승하면서 19,6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하게 또 이제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만기 때 떨어졌던 부분이 회복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 중간으로 갈수록 이제 지수가 좀 밀리기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약하게 그냥 보합 정도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와 비슷했던 것 같고요. 별로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는 790만 주로 전날과 유사했고요. 지금 이제 옵션 만기 때 잠깐 조정받았던 거 조금 이제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는 계속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19,600원, 19,400원, 200원 이런 수준으로 계속 동일한 가격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21선, 5일선을 받쳐주면서 꾸준히 지금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래가 좀 더 붙어주면서 위로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옵션 만기 전날 거래 한번 붙이고는 다시 거래를 좀 강하게 붙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이 거래량을 유지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삼각형 모양으로 이 쐐기형 수렴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근데 딱 그 시기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발표 시기와 맞물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만간 이제 6월 말이라든지 7월 초 정도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쐐기형 수렴 패턴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가격대를 유지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대한 그런 우리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고점을 찍고 좀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고점 부근에서 꽤나 오랫동안 이 21선을 유지하면서 지지하는 라인이 형성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 주가가 눌리고 올라가지 못해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19,000원대를 거의 한 달 동안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정도가 좀 이제 방향이 확실히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방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이 좀 들려오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은 뭐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75만 9천 주 매도하면서 오늘 대부분의 물량을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3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금융 투자가 22만 주 매도, 투신이 67만 주를 매도하면서 오늘 대부분의 물량이 투신 투자자로부터 나왔고요. 이전에 한 23일부터 5월 말부터 모아왔던 그 물량을 하루 만에 이렇게 뱉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뭔가 이 악재가 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자 중에 하나가 좀 투신이고 그다음에 상호펀드인데요. 상호펀드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저는 이제 이 투신이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악재가 있어서 67만 주를 이렇게 뱉어냈다라기보다는 특정 만기에 대해서 옵션 만기 다음 날인
금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모아왔던 것을 이제 19,000원대에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연기금투자자는 또 오히려 12만 주 매수를 하면서 이전에 뱉었던 거 다시 또 고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과 이 차트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세기형 수렴 패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좀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올라간 이 에너지 테마가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뭐 이 태양광이라든지 그 수소 연료 전지 쪽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한 쪽에 속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 돌파는 다음 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뭐 못 넘어가면 계속 기다리죠 뭐.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지금의 흐름 그대로 같이 간다면 좀 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기다림에 대한 지루함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제 차트 살펴보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뭐 계속 비슷한 수준이죠. 오늘도 보시면 45만 6천 주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2만 주 정도, 만 주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슷한 숫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는 최근에는 뭐 별로 볼 필요도 없고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공매도가 이제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매도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건지,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상환한 건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번이든 2번이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우리에게는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 좋은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확실한 부분, 소식만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차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잔고는 오늘 24만 3천 주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매도도 별로 없고 대차잔고 체결도 거의 뭐 없죠. 그래서 1930만 주 정도로 대차잔고도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공매도는 내년 3월까지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전산 시스템이 개선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그런 공격이 조금 더 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만큼은 거기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거래원을 보시면은 오늘 신한투자증권이 또 매도 상위에 위치를 했고요. 뭐 특별하게 오늘은 매수 매도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투신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했는데 사실 이 거래원을 보았을 때는 투신 쪽에서 쏟아진 거래원은 보이지는 않았고요. 특별하게 뭐 거래원적으로는 눈에 띄는 수급은 없었습니다. 신영증권, 뭐 신한증권 이렇게 어제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별로 뭐 중요해 보이진 않고요. 모건스탠리도 반대로 매수했고 뭐 그냥 적절하게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이 30만 주, 동일하게 당일도 30만 주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날에 52만 주 뱉었던 거 그대로 이제 절반 이상 조금 메워주었고요. 옵션 만기 때문에 뱉었던 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채워주었죠. 그래서 21.3% 정도, 21.28% 정도로 다시 지분은 좀 올랐습니다. 21%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좀 지루한 흐름이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많은 매집을 하고 고점에서 딱히 차익 실현 물량 없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저는 예상이 된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최저치고 누가 주가를 올리더라도 이제는
주가가 올라서 손해볼 만한 수급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지수가 조금 이제 좋게 흘러간다면 좀 더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받는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수급 차트 이 정도로 다 확인해 보았고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특별한 소식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2개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 전에 원래 소식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관련한 기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다시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기사가 없어졌더라고요. 숨김처를 했는지 아니면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그 NRC 쪽에서 그 보완 요청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보완.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안전장치에 대해서 추가를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사실 저는 뭐 별로 뉴스케일 파워의 치명적인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안전성 입장이죠. 아무래도 NRC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그런 규제를 좀 까다롭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위험도에 대해서 뉴스케일 파워의 기준보다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케일 파워가 그것 때문에 인정을 뭐 영영 못 받을 거고 앞으로 이제 스탠다드 파워라든지 잠재적인 고객사들과 계약을 못 한다 이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흘러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떨어지다가 꼬리 메워주면서 진행했지만 결국에는 뭐 한번 해프닝으로 올라갔던 거 제외하고는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도 점점 높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이제 전고점 탈환을 할 것인가는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확실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좀 이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 뉴스케일 파워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확실히 지금은 그 뭐 투자가 줄어든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SMR에 대한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미 뉴스케일 파워에 수조 달러가 아니죠. 수조 원 이상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저는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스탠다드 파워에 지원되는 이 금액은 꽤나 이제 많기 때문에 스탠다드 파워가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50조라고 해서 좀 굉장히 비싸 보이기도 하지만 스탠다드 파워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SMR 건설을 하면서 미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이번에 저는 반드시 계약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전에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다호주에 대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된 것이지 지금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정부에 대한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고 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계속 뭐 공매도 리포트라든지 아직 인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지만 전부 다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대한 가정일 뿐이고요. 지금 전혀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조금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주가가 더 이제 올라가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제 기자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대형으로 이제 계약이 되는지 그런 것들 주시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체코 원전 수주전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와 프랑스 반반 정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22년 유럽의회가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을 하면서 EU 텍소노미죠.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이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지으면 EU로부터 원자력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6길 원전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헝가리는 러시아로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체코가 있는데요. 요것을 제외하고 루마니아, 뭐 스웨덴, 그다음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네,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계속 원자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가리아까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EU 텍소노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EU 내에 속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은 이미 깨졌죠. 그래서 미국은 폴란드 수주했고요. 루마니아는 SMR 뉴스케일 파워 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 짜잘한 건들 한수원과 뭐 이탈리아, 그다음에 캐나다 쪽으로 줬고요. 스웨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을 영국과 미국 업체로 추렸고요. 프랑스 업체는 탈락을 했습니다. 불가리아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합작사로 들어가게 되고요. 슬로베니아도 지금 프랑스보다는 미국 쪽과 한국이 유리해 보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이제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유럽 내에 지금 신규 원전 건설 시장에서 굉장히 입지가 좁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영국 프로젝트도 월파 원전을 우리나라와 협력하기 위해서 영국 원전 기업단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고요. 심지어 프랑스와 이제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요청을 했는데 프랑스는 그 월파 원전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원전은 이제 월파 원전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들어온다면 미국과 우리나라 두 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이 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의존하던 가스 공급이 막히면서 에너지 자립이 국가 안보 문제가 되면서 앞다투어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은 10년에서 14년까지 걸리는 프로젝트고요. 특히 최근에 프랑스라든지 미국 원전은 14년 이상으로 넘어가서 2년에서 그 이상까지 프로젝트가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자립을 원하는 상황 속에 동유럽 국가들이 이 원자력 발전을 제때 착공해서 빠르게 이제 상업 운전을 하길 원하는데요. 에너지 자립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큰 돈을 투자해서 원전을 지어서 에너지 자립이 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LNG라든지 원유 가격 급등에 대해서 좀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원전을 지었는데, 원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제때 계속 지어지지 않고 딜레이 되고 이러면 에너지 안보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 좋게 만들려고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애물단지가 되어서 공기가 늦어지고 인건비 더 들어가고 이러면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가 좀 배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 웨이싱하우스는 사실 건설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도 선택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외교력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웨이싱하우스와 이제 우리나라가 합작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력이 뛰어나고 웨스팅하우스가 그런 외교력을 합친다면 유럽 전체 시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지금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그게 불가리아 원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당연히 유리한데, 이제 바라카 원전에서도 마찬가지, UAE 바라카 원전에서도 마지막까지 프랑스와 대결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가 좀 불리하다라는 평가 속에 이제 프랑스 대통령도 UAE를 갔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UAE로 가서 좀 마지막까지 설득을 해서 이 공사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입찰 평가서를 체코 전력회사가 이제 체코 정부로 넘기게 되는데, 이제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한 달, 빠르면 그 이내로 이제 6월 말에도 발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3번이나 이제 방문을 하면서 세일즈를 펼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직까지 체코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은 이제 이
차이가 있다,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아시아 방문 이후에 추가 일정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입찰 평가가 마무리되고 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6월에는 적어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체코 원전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56개에 대한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이 이제 홈 그라운드이고, 원전을 제외하고도 각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프랑스보다 우리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지분 참여가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분 참여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이미 우리나라가 30조 정도로 추산이 된다면 전체 프로젝트가 지금 프랑스는 60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보조금을 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30조를 커버하기 위한 정도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체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타임이죠. 그래서 에너지 안보를 늘리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고, 특히 4개까지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때 건설이 되지 않고 계속 밀린다면 계속 체코의 에너지 안보는 좋지 않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상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 원전 업계는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시급함으로 우리 측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시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좀 봐야 된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 방을 좀 우리 대통령께서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코 원전 수주가 하나가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왕이면 그림이 체코 원전 수주를 하면서 유럽으로 최초 진출을 하고 그 다음 유럽 프로젝트들을 순차적으로 수주를 하면 상당히 그림이 좋아 보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UAE 원전까지 따온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건설업계는 정말 이제 2007년을 생각할 정도로 전성기로 다시 치솟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큰 상승을 보일 것 같고요. 3만 원은 그냥 돌파하지 않을까. 4만 원, 5만 원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남지 않은 기간에 좀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간절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장기 에너지에 대한 수급 전망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 전력 수급 계획보다 더 멀리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기로 계속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을 막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수립을 하는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수소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 위주로 좀 더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탈탄소에 목적을 준다면 무탄소 에너지를 먼저 달성을 하고, 탄소로 가장 빠르게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충분히 좋아 보인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목적 자체가 RE100, CF200 전체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탄소를 먼저 줄이는 것이 저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완전히 지향하고 없애기보다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그런 상황 속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번 달, 다음 달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우리의 투자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